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투톱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늘 비서실장부터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주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좀 큰 분위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이 이렇게 길어지는 배경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총선을 굉장히 많이 졌죠.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정부와 또 대통령실 개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워낙에 이 인선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도의 여야 상황이라면 야당에서도 흔쾌히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정해야 하는데 과연 야당에서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선에 있어서 신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관료 출신으로 두 분이 하셨는데 그런 정무용으로 가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그럼 어떤 분으로 해야 될까, 이쪽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발표가 좀 늦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총선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 전에 뭐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가 이루어져서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레임덕이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 인선에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많이 좀 옆에 붙으려고 노력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총선에 패배하니까 옆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그 측근에서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담스러운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다 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다.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가 누군가를 그냥 추측할 필요 없잖아요. 야당을 만나면 되잖아요. 야당을 만나서 어떤 사람의 인물들이 있는지 좀 한번 내놔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시간 끌 것도 없어요. 야당에서 특히 야당이 더 부담이 되죠. 어떤 인사를 내놔야 이게 협치나 뭐 어떤 이 여야 국정을 풀 수 있을까 하면 숙제를 넘길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장고에 어떤 들어가 버린 것이고, 이제는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거 장고 뒤에 악수 아니야? 누가 나오더라도 누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정말 오래 고민한 끝에 굉장히 괜찮은 분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네, 비서실장 인선이 이르면 일요일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또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해서 좀 하마평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맡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말씀하신 분들 외에 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분들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포함한 뭐 몇 분 요 안에서 결정되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상황도 봐야 되고 또 정무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과 맞춰서 가장 적합한 분을 지금 고르는 중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 거기에서 거기인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아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기사를 낸 거 보니까 이번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속도 반환 신중하게 하겠다, 신속보다는. 그렇게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인선의 절차나 과정들이 너무 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영선, 양정철이 두 카드를 던졌을 때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야권과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툭 던져서 뭔가 이렇게 여론 어떤 추이나 좀 볼까 하는 좀 얄팍한 어떤 인사에 대한 어떤 과정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지금 김한길, 그다음에 그 장제원 두 축 총리와 비서실장을 그렇게 던져서 지금 긴가민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오는 뭐 정진석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다시 가져왔다.
뭐가 달라지죠? 이럴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신속하게 국정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인사 하나 가지고도 시비를 끌면 국민들이 뭘 믿고 희망을 가질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좀 그런 조언들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네. 그리고 비서실장 후보로는 지금 이정현 전 의원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전 대표죠.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홍보수석도 했고 네. 여러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저희 당 출신으로는 거의 뭐 유일하게 당선도 됐었고 기반을 갖고 계신 분이라 여러 면에서 또 적합한 분이라고 추천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데 이정현 전 대표 포함해서 이런 분들도 충분히 비서실장 후보군에 있으니까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또 새롭게 거명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인물을 찾아야 야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 당선자께서 추천을 했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는 야권 출신 인사를 총리 후보 뭐 예를 들어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뭐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치의 가능성을 두고 인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런 곤혹감에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의석수가 워낙에 불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저렇게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 또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돼 있으면서 현 여권에서 계속 활동했던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도 이재호 전 의원에 대한 총리 가능성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네. 건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냐 이 점을 봐야 한다.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뭐 할 말은 많지만은 국회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야권에서도 특히 민주당에서도 감안을 해서 국정 안정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던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여러 후보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분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개인 누구누구 네. 하나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 다 뭐 그럴 만한 자격도 있으시고 뭐 연륜도 충분하시다고 네. 보이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영선, 양정철 이 두 분에 대해서 하마평이 나왔을 때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총리 인준, 인선 이걸 넘어서서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을 제대로 읽는다면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만납시다. 여러 가지 좀 숙제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면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해서 야당 대표 만나서 우리 인력풀이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이재호, 김한길 두 분 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어떻냐? 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못 받아들이겠느냐? 어떤 협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또 야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을 아직도 만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발휘해라. 지금은 사람을 누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크게 지혜로운 지금 어떤 총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고 있지 않다. 인선 과정도 그렇다. 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SNS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협치를 빙자한 협공 이거 어떤 뜻이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치를 빙자한다는 거는 야권 인사들을 그냥 띄우는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한 대로 네. 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양정철 전 비서관 그렇잖아요. 이분들한테 의사가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야당의 어떤 모 정무라인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국민들한테 지금 인선 자체가 혼란스럽고 길어지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던져놓고 국민들은 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야권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구나 라는 그런 얕은 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거는 그런 야권 인사를 하마평에 올리는 게 협치가 아니라 진짜 협치는 말하는 대로 먼저 행동으로 영수회담을 제안을 야권에서 했으면 그걸 빨리 받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들이 네. 진정성이 있는 어떤 협치지 이런 식으로 인사를 가지고 협치를 빙자한 협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속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협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협공에 여권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 게 박영선 전 장관이 그 참 그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그 협치가 필요할 때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야권발 흔들기에 나선 대통령실 부분에 있어서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실과 무슨 뭐 서로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의중이 있었느냐 하지만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러진 않겠죠. 그냥 그거는 박영선 전 장관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SNS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협치의 협자와 협공의 협자는 다릅니다. 그 협공의 협자는 끼일 협자예요. 양쪽에서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전 장관을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과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본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박영선 전 장관을. 그것은 야권 전체로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박영선 전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지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인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물음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인선 의지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저희와 결이 다르고 생각은 좀 다르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른 생각도 수용한다는 차원의 대전제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인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물음과 그러한 공격에는 국민들께서도 선뜻 받아들이실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 당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총선 낙선자를 비롯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약 4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들은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 또 이대로 가면 영남 자민령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죠. 저희가 지금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이번에도 지난번 21대 총선과 뭐 거의 똑같은 어떻게 내용적으로 보면 더한 참패를 당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경쟁한다고 말할 수 없을 너무나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영남과 호남을 양분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수도권에서 승부가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내각제라면 우리나라 내각제라면 그냥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수도권이라는 큰 전체 의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승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반성과 위기의식이 드러난 현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 내에서 당선자 대회도 해봤고 네. 몇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절박함이 없다. 왜냐하면 당선자의 뭐 3분의 2가 영남권이고 수도권에서 목소리 내실 만한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이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영남 자민련 여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을 좀 더 과거와 같은 제1당을 넘볼 수 있을 만한 체질로 바꾸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특히나 오늘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에 총선 지형 자체가 영남과 호남으로 아예 이제 갈라섰다고 봤을 때는 수도권이 거의 121석이잖아요. 그 중에 국민의힘이 차지한 게 19석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봤을 때는 거의 10%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도권에서 하는 거고요. 수도권은 특히나 중도 민심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향후에 정말 국민의힘이 뭐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맞느냐라는
본인들 스스로의 진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자민련이라고 뭐 규정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결과치를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성과 쇄신은 물론 당내에서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집권 여당은 뭡니까? 집권하고 있는 용산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수도권에서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저는 이번 이 반성, 쇄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이 외침 속에는 용산을 향한 어떤 쇄신의 목소리도 담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용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원에서는요. 아직 그 쇄신의 길은 요원하지 않냐라는 좀 쓴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수도권 비윤계를 중심으로는 더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은 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영남 중심당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나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를 전달한다. 물 세팅을 다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령보다 혁신위의 성격이 있는 비대위가 들어가야. 결국 대선과 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지도부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지난 당선자 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띄우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연다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비대위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스타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초 실무형 비대위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혁신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실무형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네. 전당대회를 빨리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비대위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도권 당선자들 중심으로 그런 비대위보다는 일단 당을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지도체제를 먼저 띄우자. 전당대회 좀 뒤에 가자.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새로운 형식의 비대위를 하자.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 직후에 저희가 대패를 한 이후에 김종인 네. 비대위가 있었잖아요. 1년 가까이 그 비대위가 존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21년 6월 11일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했었어요. 아마 그런 형식의 혁신형 비대위를 수도권 당선자들은 요구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6월, 이르면 6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좀 미루고 아예 좀 쇄신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혁신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뭐 밖에서 영입을 네. 하느냐 아니면 안에서 하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비대위 구성원 자체가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 뭐 수도권 당선자 위주로 간다든지 네. 또는 수도권 사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더 절박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로 채운다든지 뭐 아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지금 룰 가지고도 여러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원 100%인데 이걸 다시 과거처럼 3대 7로 돌리자 아니면 5대 5로 하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전당대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축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축제 성격의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냐. 그런 것까지 본다면 비대위를 한 번 더 해서 혁신형의 어떤 리더십을 조금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혁신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시기상 여러 가지 원로들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자라는 차원에서 관리형 실무를 얘기했지만 뭐 지혜를 낸다면 이게 꼭 관리형 100%라고 해서 실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혁신을 가미해서 뭐 혁신 3, 관리 7로 해서 뭐 총선 100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룰 세팅을 지금 당원 100%로 해서 당원 100%로 가면서 이게 당시에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번 선거에서 당심이 민심이 아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포인트를 바꾸고 나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이 수도권 중심이다. 그리고 뭐 혁신이 비대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나름대로 전당대회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뭐
뭔가 이 당의 주도권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의 어떤 제시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같은 당을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대위 자체가 실무만 하는 실무형, 뭐 혁신만 하는 혁신형보다는 복합적인 성격의 비대위로 해도 충분히 좀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보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두 분께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 100%로 뽑아야 한다. 당원들의 잔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김태호 당선인은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섭 당선인은 당원과 국민의 비중으로 5대5로 늘려야 한다. 김용태 당선인도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 비대위가 만들어진다면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도 다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로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루기는 다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당원 70, 여론 30 네. 이렇게 당대표로 뽑았고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5대5입니다. 그렇게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었는데 작년 3월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100% 의사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다시 바꿨죠. 지금 당원들로만 당대표를 결정을 했을 때 이번 총선 공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당심이 과연 민심을 반영했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비대위가 되든 어떻게 되었든 당선자들 위주로 또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 방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했잖아요. 당원들의 잔치라고요. 그래서 전당대회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방식도 그 영향을 받을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또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SNS에 올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주군에게 대들다 패세자가 된 황태자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이 비판의 메시지를 내는 것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유력한 당내 인사가 또 직전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거친 언사로 공격하는 걸 이렇게 좋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여론의 향배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두 분의 관계만을 집중해서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대선을 보는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로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이끌었고 또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것을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잠재적 대권 후보 주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난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만 더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준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3년이나 남은 대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당을 먼저 수습하는데 유력한 분들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으로서 존재하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보수에서 떠오르는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군이라고 봤을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대상인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따지고 보면 이 어떤 참패의 원인을 본인이 다 책임지고 지금 물러섰거든요. 근데 이때다 싶은 것이지요. 사람이 약했을 때 일단은 일어나지 못하게 과감하게 아예 그 본인의 어떤 상대 경쟁자를 좀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하나라고 봤을 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국면의 국정 3년이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어떤 등장과 본인의 지경이 넓어졌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윤한 갈등을 초래하는 차원에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공격이 좀 세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오늘 했던 말이
주군에게 대들다 폐쇄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군은 잘했고 한동훈 당신이 문제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윤한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이격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부 자체의 수습 자체를 좀 요원하게 만들려는 그런 좀 의도된 어떤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무능한 주군 때문에 대신해서 희생된 황태자라고 하면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붙여놓는 중재하는 또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고도의 이관계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연일 정부 여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합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쟁점 법안들을 좀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생 법안들, 쟁점 법안들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민주당도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부담이 큽니다. 21대에 많은 의석을 주셨지만 민주당이 정말 강력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 특히나 당원들이나 저희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에게 성에 안 찬 것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2대 이 총선을 출마하면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과반을 줬고 그 숙제를 하라는 겁니다. 좀 강력하게 해라. 좀 미적미적하지 말고 뭔가를 보여주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강력한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이 지선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부메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뭐 특검을 마구잡이로 한다거나 뭐 입법을 독주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자. 전세 사기 얼마나 지금 그 고통이 심합니까? 서민들. 그다음에 양국관리법은 이건 쌀값 안정화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인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일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좀 그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어제 양국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표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21대 국회 아직 안 끝났지만은 앞으로 22대 국회에도 똑같은 의석수로 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직회부가 됐다는 뜻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바로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본회의로 의안을 넘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석, 절대 과반을 갖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준 이유가 의석수로 밀어붙이라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정치적 의사를 발휘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가운데서 의안을 통과시켜라. 아마 저는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숫자로만 밀어붙여서 이런 거친 방식, 직회부 방식 이런 방식으로 국회를 계속 운영할 그런 방향보다는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의를 볼 수 있는 식으로 가야지 여러 가지 특검법 지금 얘기한다는 것도 내용 없이 그대로 뭐 무슨 특검법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표를 준 뜻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와 관련해서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5월 2일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인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는 독소 조항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지금 과연 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5월 2일에 이 표결이 진짜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표결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독소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와서 이 최상병 이 수사회합 순직에 대한 수사회합이 줍니다. 물론 순직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도 필요하지만 과연 최수근 상병에 대한 이 순직 과정에서 책임자를
그 누군가 대통령실에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수사협에서 그걸 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의 민심을 읽는다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이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조정하더라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최수근 특검 뭐 지금 공수처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했다고 봅니다. 왜 핵심 피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성으로 보이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오해를 빨리 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읽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 진상조사 하라고 하는데도 대통령께서 또 거부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민주당이 미적거리다가는 저희가 대래 혼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여당도 동참을 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정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독소조항 얘기가 있잖아요. 그 법안의 내용을 보고 저희가 뭐 동참하든 안 하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제목만 보고 그냥 찬성하라는 얘기니까요. 그것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협의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다.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식은 절대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육선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지금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육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 추미애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5선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당선인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장 어떤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할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 일단 뭐 이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선출은 여야가 네. 투표를 해서 그 의원들이 원구성했던 의원들이 이제 뽑게 돼 있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수당이 민주당 내에서 했던 경선 과정이 있겠지요. 관행상으로는 다선 의원들이 하는 게 뭐 관례라고 하지만 통상 뭐 다선이 아닌 그 좀 낮은 선수의 의원들도 국회의장을 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의원들이 민주당 내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의장으로서 4선이든 5선 이상이면 중진의 그룹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의원들에게 신망을 얻고 22대 국회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치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무조건 다선이라고 해서 그거를 나눠 먹는다라는 식은 아니겠지만 뭐 이례적으로 당의 지금 현재의 당원들의 민심은 추미애 육선 그 당선인에 대해서 좀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또 조정식 육선 그 당선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응원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5선의 정성호 좀 그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성원을 잇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그룹 내에서 일단은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민주당 내의 구성원들,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참 안개속인 것 같습니다. 네. 꼭 육선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이나 박지원 당선인도 이 경쟁에 좀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뭐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것들은 나오신 분들이 각자 간에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하면 모를까. 이렇게 각자 지금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조정식 의원도 나오겠다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이스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뛰고 있다고 하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하겠다는 의사를 은연중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투표 방식이죠. 이제 원내대표 방식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누굴 뽑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의원들의 성향이고 또 각자 간의 선거운동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 내 22대에 당선된 그 의원들의 마음을 얻느냐. 결국에는 이게 당대표의 의중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의장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서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이라 어떻게 뭐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을 해야 하는 그 막중한 어떤 상황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의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민주당에서
추천돼서 의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추미애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의장과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얘기는 당적 이탈이라는 그런 정신, 그것과 좀 위배되는 본인만의 어떤 정치색을 드러낸다거나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이 상황에 적합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을 해서 국회의장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